북한에서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의 최후를 아시나요? 단지 일을 열심히 했다는 이유로 그들은 처형 또는 좌천을 당하곤 합니다. 여기 북한에서 중국과 오가는 막대한 물자와 돈을 다루던 간부. 그가 본 금액은 상상을 초월했고 당연히 그 사실 그대로 보고했죠. 그러나 다음 날 그의 동료와 직속 부하가 모습을 감췄습니다. 도대체 체제가 감추고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들을 처단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나고 자란 곳은 평안북도 신의주. 그 중에서도 압록강물이 바로 코앞에 흐르는 강변 동네였습니다. 여러분, 강 건너편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바로 중국 단둥입니다. 밤이 되면 강 저쪽으로 중국 도시의 불빛이 환하게 켜졌어요. 우리 쪽은 전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강 건너는 늘 대낮처럼 밝았습니다. 어린 제가 강둑에 쪼그리고 앉아 그 불빛을 한참 바라보곤 했죠.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저 동네는 참 밝구나 하고 말았던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불빛이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희 집은 강에서 걸어서 10분쯤 되는 곳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저를 혼자 키우셨어요. 그 시절엔 말이죠. 사내 아이 하나 키우는 게 어머니한테는 산을 짊어진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는 강가에서 빨래를 하고 텃밭을 일구고 겨울이면 강에서 잡은 빙어를 장마당에 내다 팔아 저를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빙어라고 우리 남쪽에서도 겨울에 얼음구멍 뚫고 잡는 그 작은 물고기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그걸 손질해서 물을 숭덩숭덩 썰어 넣고 끓여주시던 빙어국. 그 맛에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마트에 가면 비슷한 게 있을까 싶어 한참을 들여다보는데 어머니 손맛은 어디에도 없더군요. 신의주는 강변 도시라 사철이 다 분명했습니다. 봄이면 강둑에 버들강아지가 돋고 여름이면 아이들이 강물에 첨벙첨벙 뛰어들었죠. 가을엔 찰강냉이, 그러니까 차진 옥수수가 들에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추석이 다가오면 그 강냉이를 갈아 국수를 눌러주셨어요. 찰강냉이 국수라고. 구수하면서도 쫄깃한 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겨울엔 동치미를 담그셨는데 강물처럼 시원한 그 국물 한 사발이면 추운 겨울도 견딜만 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릴 적 어머니가 담가주시던 김치맛 다들 기억하시죠? 사람 사는 정이라는 게 남이나 북이나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동네에서 머리가 좀 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공부를 곧잘 했어요. 그 시절 북에서 가난한 집 자식이 출세하는 길은 딱 하나. 공부를 잘해서 당의 눈에 드는 것뿐이었습니다. 일제시대의 가난한 집 아이가 보통학교라도 마치면 동네 자랑이던 것처럼 저도 신의주에서 평양으로 올라가 공부를 더 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평양으로 떠나보내던 날 강둑까지 따라 나오셔서 상철아, 너는 꼭 큰 사람 되라 하셨어요. 그 한마디가 평생 제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어머니한테 효도하는 길은 출세뿐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평양에서 저는 중국어를 익혔습니다. 신의주 출신이라 어릴 때부터 강 건너 중국말이 귀에 익었던 게 큰 도움이 됐어요. 안동 쪽 사정에도 밝았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당의 한 부서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무슨 일을 했느냐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나라와 중국 사이에 오가는 돈과 물자에 관한 서류를 다루는 자리였습니다. 어느 회사가 중국과 무슨 거래를 했고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적은 문서들 말입니다. 당시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나라의 살림을 맡은 사람이 된 것 같았으니까요. 그 시절 제 하루는 이랬습니다. 아침이면 직장에 나가 서류를 들여다보고 회의에 들어가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사상학습이라는 걸 받았습니다. 사상학습이라는 게 여러분 한자리에 모여 앉아 위대한 분들의 말씀을 받아 적고 외우고 또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옛날 우리 시골에서 동네 이장님이 마을 회관에 사람들 모아놓고 이건 이렇게 해야 한다,
저건 저렇게 해야 한다 일러주시면 다들 고개 끄덕이던 것 있지 않습니까? 꼭 그것처럼 위에서 정해준 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게 당연한 세상이었습니다.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어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서 물을 못 느끼는 것과 같았다고 할까요? 배급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나라에서 식량을 나눠주는 제도인데 일제시대 배급처럼 정해진 날에 정해진 양을 받는 겁니다. 제가 일하던 평야는 그래도 사정이 나은 편이었습니다. 간부자리에 있으니 쌀도 덜어 구경하고 명절이면 고기나 기름 같은 것도 특별히 나왔어요. 그런데 신의주 어머니 쪽은 달랐습니다. 어쩌다 고향에 내려가면 장마당 물가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쌀 1kg에 얼마, 강냉이 1kg에 얼마. 그 숫자가 갈 때마다 올라 있었어요. 장마당이라고. 우리로 치면 동네 재래시장 같은 곳인데 나라가 배급을 제대로 못 주니 사람들이 거기서 사고 팔며 겨우 입에 풀칠을 하던 곳입니다. 어머니도 빙어며 나물이며 들고 나가 푼돈을 벌어 살림에 보태셨죠. 겨울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신의주. 겨울은 강바람이 매서워서 뼛속까지 시렸어요. 그런데 땔감이 늘 부족했습니다. 연탄을 구하면 다행이고 그도 안 되면 산에 올라가 삭정이며 나무를 해다가 불을 떼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연세에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르내리셨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는 평양에서 그래도 따뜻한 방에 앉아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래도 명절만큼은 어느 집이나 마음을 냈습니다. 설이 다가오면 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두부를 손수 만드셨어요. 콩을 불려서 맷돌에 갈고 가마솥에 끓여 간수를 넣고 보자기에 짜서 누르면 말랑한 두부가 나옵니다. 그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두부를 한 못 떼어 간장에 찍어 먹으면 세상에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김치도 강에서 나는 것들을 넣어 담그셨고 어쩌다 돼지고기 한 점이라도 생기면 온 식구가 둘러앉아 나눠 먹었지요. 그 시절 우리나라도 어렵던 때엔 명절이라야 흰쌀밥 한 그릇, 고기 한 점 구경하던 것 아닙니까? 못 먹고 못 살아도 명절 음식 앞에서는 다들 웃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정 하나는 넘쳐났던 게 그 시절이었어요. 저는 평양에 올라간 뒤로는 명절에도 일이 바빠 고향에 자주 못 내려갔는데 그때마다 어머니가 두부며 강냉이 떡이며 싸들고 평양까지 오시려다 차편이 없어 못 오셨다는 말을 전해 들으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시절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산 가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한 나라 안에 살면서도 어머니는 신의주, 저는 평양. 서로 보고 싶어도 통행증이 있어야 오갈 수 있었으니까요. 차표 한 장 끊는 것도 일이었고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유금치 옷대, 남북으로 갈라진 가족들 심정이 어땠을까? 저는 그 작은 거리 앞에서도 사무치게 느꼈습니다. 어머니 얼굴 한번 뵈러 가는 길이 그렇게 멀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그때까지 저는 이 모든 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우리나라도 6.25 겪고 나서 다들 못 먹고 못 입던 시절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어렵지만 다 같이 어려운 거다. 나라가 강해지면 좋아질 거다 하고 믿었어요. 당시 저는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한다는 것 자체를 몰랐다고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작은 균열이라는 건 늘 사소한 데서 시작되는 법입니다. 어느 날 제가 서류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한 숫자를 봤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돈. 그 큰 돈이 어디로 가는지 적힌 줄이었어요. 그 액수가 너무 컸습니다. 우리 신의주 사람들이 강냉이 1kg 사느라 벌벌 떠는 동안 그 종이 한 장에는 제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서늘했어요. 이게 다 어디로 가는 거지?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그 생각을 얼른 머릿속에서 지웠습니다. 그런 걸 따지면 안 되는 세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번 마음에 박힌 가시는 쉽게 빠지지 않더군요. 그 작은 의문 하나가 훗날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대한 물음표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때 저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강 건너 단등의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던 그 어린 소년이 언젠가 정말로 그 강을 건너게 될 줄은 더더욱 몰랐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저는 제가 다루는 서류를
예전처럼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가슴에 박힌 가시가 자꾸만 저를 찔렀거든요. 전에는 그저 숫자였습니다. 그냥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큰 자금의 줄을 본 뒤로는 종이에 적힌 숫자 하나하나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돈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물자는 누구의 입으로 들어가는가? 한번 그렇게 묻기 시작하니 멈출 수가 없더군요. 제 일이라는 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라와 중국 사이에 오가는 돈과 물자를 적은 문서를 다루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남들이 못 보는 걸 봤습니다. 어느 거래로 들어온 외화가 얼마인지, 그게 어느 기관을 거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흐름이 제 책상 위를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돈의 끝이 인민의 밥상이 아니라는 걸 저는 차츰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까요? 우리 동네 이장님이 마을 사람들한테 거둔 곡식을 곳간에 잘 쌓아두고 어려운 집에 골고루 나눠준다고 칩시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곡식이 정작 굶는 집으로는 안 가고 이장님 댁 곳간이나 이장님이 아끼는 몇몇 집으로만 들어간다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본 게 딱 그랬습니다. 나라 곳간으로 들어온 큰돈이 인민에게는 한 톨도 안 떨어지고 위쪽 몇몇 사람들 주머니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어요. 그 무렵 저는 일 때문에 신의주에 자주 내려갔습니다. 그때마다 두 개의 세상을 한꺼번에 봤습니다. 평양, 제 책상 위에는 제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큰 돈이 적힌 종이가 있는데, 심의주 장마당에는 강냉이 한 킬로 값을 두고 실랑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나물 한 줌을 팔지 못해 저녁까지 그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어떤 노인은 손주 약값을 못 구해 발을 동동 굴렀고요. 그 두 세상 사이를 오가면서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같은 나라 같은 인민인데 어쩌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결정적이었던 건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해 봄, 신의주 장마당에서 한 청년이 끌려가는 걸 봤습니다. 그 청년이 무슨 큰 죄를 지었느냐? 아니었습니다. 강 건너 중국 물건을 몰래 들여와 장마당에 내다 팔았다는 거였어요. 살자고, 식구들 먹이자고 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끌려가 모진 일을 당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차마 끝까지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머릿속에서 자꾸 따져지는 겁니다. 강 건너 물건 몇 푼어치 들여온 청년은 저렇게 끌려가는데, 강 건너 큰 돈을 통째로 주물럭거리는 윗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다. 어째서 작은 사람은 죽고 큰 사람은 사는가? 그게 법이라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그때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6.25 이야기를 어른들한테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전쟁통에 다들 못 먹고 헐벗고 피난길에 부모 자식 잃고 그랬다죠. 그런데 그건 전쟁이라는 난리통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은 그 고생도 그래도 다 같이 어려운 거다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본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누구는 곳간이 넘쳐나는데 누구는 굶어 죽는 그 차이가 너무나 또렷한 세상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도 이런 건 못 봤을 거예요. 같이 굶는 건 견뎌도 옆에서 누구는 배 터지게 먹는데 나만 굶는 건 사람이 견디기 힘든 법이거든요. 그 무렵 잊히지 않는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신의주. 이웃에 저와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분이 계셨어요. 그댁 아주머니가 병이 났는데 약 하나를 못 구해 시름시름 앓다 돌아가셨습니다. 무슨 대단한 병도 아니었어요. 맘쪽 같으면 동네 약국에서 몇 푼이면 사는 흔한 약, 그거 한 통이면 살릴 수 있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도 약이 없고 장마당에 나가도 가짜 약이 판을 치고 진짜 약은 부르는 게 값이라 가난한 집은 엄두도 못 냈어요. 약 하나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그댁 영감님이 아내 잃고 통곡하시던 걸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며칠 전 제 책상 위로는 외국에서 들여온 좋은 약품들이 어디로 들어갔다는 문서가 지나갔습니다. 그 약들은 인민의 병원이 아니라 위쪽 사람들을 위한 곳으로 들어갔어요. 같은 하늘 아래
누구는 약이 넘쳐나고 누구는 흔한 약한 알이 없어 죽는 겁니다. 그 두 장면이 제 머릿속에서 겹쳐졌을 때 저는 정말이지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가난의 문제가 아니구나.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라 있는데도 안 주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서 두 사람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상철아, 너는 당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어머니가 너 하나 보고 평생을 사셨다. 입 다물고 자리만 지키면 너도 살고 어머니도 산다. 또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지금 두 눈으로 본 건 뭐냐? 저 청년은 죄가 없었다. 저 종이에 적힌 돈은 누구의 것이냐? 너는 그걸 알고도 모른 척 할 수 있느냐? 낮에는 첫 번째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어머니가 계셨으니까요. 그런데 밤이 되면 두 번째 사람의 목소리가 자꾸 커졌습니다. 그 무렵 저는 부쩍 말수가 줄었습니다. 회의에 들어가도 멍하니 딴 생각을 하고 사상학습 시간에 받아 적는 말들이 죄다 거짓말처럼 들렸어요. 전에는 당연하던 말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가슴을 긁었습니다. 집에 돌아가 아내와 아이들 얼굴을 보면 마음이 더 복잡했습니다. 제 아들이 그때 학교에 다녔는데 어느 날 집에 와서 배운 걸 자랑하듯 외우는 거예요. 위대한 분들에 대한 노래며 구호며 그 어린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걸 듣고 있자니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아이도 나처럼 평생 저 종이 속에서 살게 되겠구나. 진실은 모른 채 위에서 정해준 대로만 생각하며 늙어가겠구나. 그 생각이 들자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자식을 둔 부모 마음이라는 게 다 똑같지 않습니까? 내 새끼만큼은 나보다 나은 세상에서 나보다 떳떳하게 살게 하고 싶은 게 부모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가진 자리, 제가 누리는 그 알량한 안정이라는 게 결국 아이를 이 거짓의 울타리 안에 가두는 대가라는 걸 깨닫고 나니 그 자리가 더는 자랑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때 당장 무슨 결심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럴 용기도 없었고 그럴 생각도 못했어요. 사람이라는 게 한순간에 바뀌지는 않더군요. 저는 여전히 아침이면 직장에 나가 서류를 들여다봤고 회의에 들어갔고 어머니를 걱정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한번 눈을 뜨고 나니 다시는 감을 수가 없었어요. 전에는 안 보이던 게 자꾸 보였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의 눈, 끌려가는 사람들의 비명, 종이 위에 거짓된 숫자들. 저는 매일 그 두 세상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이 줄타기가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는 없다는 걸요. 그 무렵에 저는 비유하자면 안개 속을 걷는 사람 같았습니다. 길은 안 보이는데 발밑이 점점 낭떠러지로 가고 있다는 것만은 또렷이 느껴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낭떠러지는 제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이 시끄럽던 어느 해 가을부터 바깥 공기가 심상치 않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소문이었습니다. 어느 부서에 누가 문제가 생겨 조사를 받는다더라. 어느 기관에 누가 갑자기 자리에서 사라졌다더라. 그런 말들이 바람처럼 떠돌았어요. 북에서는 말이죠. 누가 사라졌다는 말을 함부로 입에 올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빛으로만 주고받았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말없이 눈을 한번 맞추고 고개를 살짝 젓고 그러고는 각자 갈 길을 갔어요. 그 눈빛 속에 너도 조심해라 하는 말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곳, 그러니까 나라와 중국 사이에 돈과 물자를 다루던 그 바닥에도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어느 날 같이 일하던 동료 하나가 출근을 안 했어요. 윗선에서는 출장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료는 며칠이 지나도 몇 주가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책상은 그대로 있는데 사람은 없었어요. 누구도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없었다는 듯이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출장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 사람이 한순간에 이 세상에서 지워진다는 게 어떤 건지 상상이 가십니까? 어제까지 옆자리에서 차를 나눠 마시던 사람이 오늘은 아예 존재한 적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남은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을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들 떨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누구일까? 혹시 나일까? 왜 그 사람들이 끌려갔는지 저는 어렴풋이 짐작이 갔습니다. 제가 다루던 그 돈, 그 큰 자금의 흐름이 문제였어요. 그 돈줄을 쥐고 있던 윗선의 어떤 분, 제가 함부로 이름도 못 대 그 높은 자리의 한 분이 무슨 일에 휘말린 모양이었습니다. 위에서 권력 싸움이 벌어지면 그 칼바람은 늘 아래로 내려옵니다. 높은 분들끼리 다투면 정작 잘려나가는 건 그분들 밑에서 손발 노릇하던 우리 같은 실무자들이었어요. 그 돈줄을 만진 사람, 그 문서를 본 사람, 그 비밀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돈의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그 말은 곧 제가 너무 많이 본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가진 그 지식이 어제까지는 자랑이었는데 오늘은 목에 걸린 올가미가 되었구나. 감시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느낌뿐이었어요.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 그런데 그 느낌은 곧 사실이 됐습니다. 퇴근길에 늘 같은 사람이 멀찍이 따라오고 직장에서는 제가 어떤 서류를 보는지 누군가 유심히 살피는 게 느껴졌어요. 옆집에서 우리 집을 다 들여다보는 것처럼 제 일거수일투족이 누군가에게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전화 한 통, 말 한마디가 조심스러웠어요. 집에 돌아와도 마음 편히 숨 쉴 수가 없었습니다. 벽에도 귀가 있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북에서는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렵 제 몸도 마음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잠을 못 자니 살이 쭉쭉 빠지고 밥이 안 넘어갔어요. 그런데 바깥 세상은 더 추웠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습니다. 신우주 어머니 쪽 소식을 들으니 땔감이 없어 맹방에서 떨고 계신다더군요. 손발이 얼어 터지는 추위에 그 연세에 산에 올라 나무를 하신다는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평양 사정도 좋지 않았어요. 배급은 끊긴 지 오래고 장마당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하루 한 끼 챙겨 먹기도 힘든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 사람의 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 처지가 어렵다는 걸 눈치챈 이웃 한 분이 어느 날 밤 조용히 강냉이한 대박을 문 앞에 놓고 가셨어요. 누가 볼까봐 이름도 안 밝히고요. 또 어떤 분은 제 아이가 굶는다는 걸 알고 자기 집 죽 한 그릇을 몰래 나눠주셨습니다. 그분들도 살기 어렵기는 매한가지였는데 말입니다. 그래도 이웃들이 몰래 도와주곤 했어요. 그 모진 세상에서도 사람 마음 한구석에는 정이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그 정 때문에 그나마 버텼는지도 모릅니다. 그 무렵 아내도 무언가를 눈치챈 듯 했습니다. 제가 밤마다 뒤척이고 작은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고 부쩍 말이 없어졌으니까요. 하루는 아내가 자는 아이들 머리맡에서 저를 가만히 보더니 나직이 묻더군요.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아내까지 그 두려움에 끌어들이는 거니까요. 게다가 북에서는 가장 가까운 식구한테도 함부로 속을 다 못 터놓습니다. 행여 무심코 흘린 말 한마디가 어디서 어떻게 새어나갈지 모르니까요. 부부 사이에도 벽을 두고 살아야 하는 세상. 그게 얼마나 사람을 외롭게 하는지 여러분은 짐작도 못하실 겁니다. 저는 그저 괜찮아, 일이 좀 고돼서 그래 하고 돌아 누웠습니다. 그날 밤 제 등 뒤로 아내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그 한숨이 지금도 귀에서 납니다. 위기는 한 걸음씩 더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윗선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제가 그동안 맡아보던 문서 일부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그 내역을 전부 정리해 보고하라는 거였습니다. 겉으로는 그저 업무 조정처럼 보였죠. 그런데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제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어디까지 들여다봤는지를 확인하려는 수순이라는 걸요. 사냥감을 몰아가듯 제 주변을 차근차근 좁혀오고 있었던 겁니다.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만으로는 살 수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직장에서 한 상관이 저를 조용히 따로 불렀어요. 그러고는 별일 아니라는 듯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슬쩍 묻는 겁니다.
요즘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신의주에는 왜 그렇게 자주 내려가는지.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건 협박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를 보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저는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둘러댔지만 그 자리를 나오는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고 누워 생각했어요. 동료들은 이미 사라졌다. 감시는 점점 좁혀온다. 장관은 대놓고 떠보기 시작했다. 이건 시간 문제구나. 머지않아 내 차례가 오겠구나.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아내도 아이들도 신의주 어머니까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북에서는 한 사람이 문제가 되면 온 가족이 함께 끌려가는 일이 흔했으니까요.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그저 시킨 일을 했을 뿐이다. 그런데 왜 우리 식구가 이런 두려움 속에 살아야 하는가? 위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다 흘린 칼날에 왜 죄 없는 우리가 베어야 하는가? 그런데 그 분노 끝에 찾아오는 건 더 깊은 절망이었습니다. 분노해봤자 소용이 없었으니까요. 맞서 싸울 상대도 없고 호소할 곳도 없었습니다. 이 거대한 톱니바퀴 앞에서 저는 한낱 먼지 같았어요. 그때 제 마음 깊은 곳에서 한 가지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떠올리는 것조차 무서워서 애써 눌러왔던 생각이었어요. 안 건너 그 불빛. 어린 시절 강둑에 앉아 바라보던 단둥의 그 환한 불빛. 어쩌면 살 길은 저 길은 저기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위험하고도 간절한 생각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또렷이 새겨졌습니다. 아직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정하지 못했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해졌어요. 여기 이대로 앉아서 차례를 기다리다 죽을 수는 없다는 것. 그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지나지 않아 신의주에서 정갈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추운 겨울 땔감 구하러 다니시다 몸이 상하셨던 겁니다. 연세도 있으신 데다 제대로 잡숫지도 못하셨으니 견딜 재간이 없으셨겠죠. 위중하시다는 말에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평생 저 하나 보고 사신 어머니, 평양으로 떠나보내던 날 강둑까지 따라 나와 큰 사람 되라 하시던 그 어머니가 다 늙어 병석에 누우셨는데 저는 곁에 있어 드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 모진 게 사람 마음입니다. 어머니가 위중하시다는 그 소식이 동시에 제게는 한 가닥 길이 되었어요. 신의주에 내려갈 명분이 생긴 겁니다. 그동안은 신의주에 자주 내려가는 것조차 의심을 샀는데 어머니가 위독하시니 이제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유가 생긴 거예요. 출장 겸 어머니 병간호. 그 명분이면 강변도시 신의주까지, 그러니까 압록강 코앞까지 떳떳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끔찍했습니다. 어머니의 병환을 두고 살기를 셈하다니. 하지만 그 모진 세상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결심했습니다. 떠나자. 강을 건너자. 저는 차례를 기다리며 떨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은 이미 사라졌고 감시는 목까지 차올랐고 어머니는 병석에 누우셨습니다. 여기 남으면 죽음뿐이었어요. 나도, 아내도, 아이들도. 그렇다면 차라리 죽을 각오로 강을 건너보자. 만에 하나 살 길이 있다면 거기에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각오를 한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무섭지 않은 게 아닙니다. 무서워 죽겠는데 안 무서운 게 더 무서워서 떠나는 겁니다. 여기 남는 두려움이 강을 건너는 두려움보다 더 컸기 때문에 저는 그 무서운 강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슴 아픈 건 가족이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한꺼번에 데리고 움직이는 건 도저히 불가능했어요. 여럿이 한꺼번에 사라지면 그 즉시 발각될 게 뻔했으니까요. 머릿속이 새카매졌습니다. 그러다 떠올린 게 자식들만이라도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우선 제가 길을 뚫고 자리를 잡은 뒤에 식구들을 차례로 빼내오자. 그게 그나마 다 같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부모된 마음이라는 게 내 한 몸 편한 것보다 자신 목숨이 먼저 아닙니까? 저는 제가 미끼가 되고 길잡이가 되기로 했습니다. 아내에게는 끝내 다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신의주에 어머니 병간호하러 다녀오겠다고만 했어요. 떠나기 전날 밤, 자는 아이들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 작은 것들을 두고 가야 한다니, 다시 못 볼 수도 있다니. 아들 녀석 손을 가만히 잡아봤고 딸아이 이마를 쓸어봤습니다. 눈물이 쏟아지려는 걸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해녀 아내가 깰까봐, 해녀 제 마음을 들킬까봐. 그 밤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외로운 밤이었습니다. 이제 길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막막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제게는 한 가지 끈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일하면서 알고 지내던 조선족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강 건너 단동 쪽에서 물건이며 돈이며 오가는 일을 거들던 사람인데 저와는 몇 해를 두고 거래하며 신뢰를 쌓아온 사이였습니다. 같은 핏줄이기도 했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정말 조심스럽게 그 사람에게 줄을 댔습니다. 한마디라도 잘못 세워나가면 그대로 끝장이었으니까요. 그 사람은 제 처지를 듣더니 한참을 말이 없다가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압록강 상류 쪽에 사람 눈이 드문 지점이 있다고. 거기서 밤에 강을 건너면 길이 있다고요. 대신 강을 건넌 뒤 중국 쪽에서 숨고 움직이는 건 자기가 손을 써주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공짜는 아니었어요. 그 사람도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니까요. 저는 그동안 한 푼 두 푼 숨겨두었던 돈과 값 나가는 것들을 긁어모았습니다. 평생 모은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목숨값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조선족 그 사람과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약속을 정해두었습니다. 강을 건너는 날 밤, 정해진 시각에 강 건너 어느 지점에서 불빛을 2번 깜빡이면 그게 신호라고요. 그 신호를 보고 강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단순하지만 목숨이 거기에 달린 약속이었어요.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그 사람을 믿어도 되는 걸까? 혹시 돈만 받고 나를 팔아넘기면 어쩌나? 그런 의심이 밤마다 머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별 수 없었어요. 사람이 벼랑 끝에 서면 믿업지 않은 손이라도 잡을 수밖에 없는 법이니까요. 저는 그저 그 사람의 양심을, 같은 핏줄이라는 그 가느다란 끈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곁에서 보낸 그 며칠 동안 잊지 못할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정신이 맑으실 때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천철아, 네가 요즘 얼굴이 안 됐다. 무슨 걱정이 있는 게로구나. 자식 속을 어찌 그리 아시는지. 어머니는 다 늙어 병석에 누우셔서도 제 걱정뿐이셨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아무 일 없어요, 어머니, 했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가만히 제 손등을 쓸어주시며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사람 도리만은 잊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신 채 하신 말씀인데 저는 그게 마치 제 마음을 다 아시고 하시는 작별 인사처럼 드렸거든요. 준비라고 해봐야 거창할 것도 없었습니다. 강을 건널 때 입을 옷, 약간의 돈, 그리고 무엇보다 강을 건널 날과 지점을 머릿속에 새기는 일. 모든 걸 머리로만 외워야 했습니다. 종이에 적었다가는 그게 바로 증거가 되니까요. 저는 밤마다 강을 건너는 길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또 그렸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움직일지, 발각되면 어찌할지. 잠은 거의 못 잤습니다. 드디어 신의주로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출장 겸 병간호라는 명분으로 길에 나섰어요. 신의주에 도착해 어머니가 누워 계신 방에 들어섰을 때 저는 그만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 정정하던 어머니가 뼈만 앙상하게 남아 누워 계셨거든요. 어머니는 저를 보고 힘없이 웃으시며 손을 내미셨습니다. 한철아, 먼 길 왔구나. 그 한마디에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며칠을 곁에서 보냈습니다. 미음을 끓여 떠넣어드리고 이불을 여며드리고 그러면서도 가슴 한구석은 찢어졌어요. 제가 곧 강을 건널 거라는 걸, 어쩌면 이게 마지막일 거라는 걸 어머니는 까맣게 모르셨으니까요.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 강 건너러 갑니다. 그 말이 입안에서 맴돌다 번번이 삼켜졌어요.
말하면 어머니가 붙잡으실까봐. 아니, 말하면 제 결심이 무너질까봐 두려웠습니다. 떠나기 전 저는 아버지 산소에 들렀습니다. 어릴 적 일진 여인 아버지였죠. 산소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불효자가 어머니를 두고 떠납니다. 부디 어머니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빌었어요. 그러고는 어릴 적 뛰놀던 강둑에 올라 어머니가 빙어를 잡던 그 강물을, 추석이면 강냉이가 익어가던 그 들판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았습니다. 다시는 못 볼 고향 산천이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잠든 어머니 곁에 앉아 저는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어머니, 용서하세요. 자려고 그럽니다. 꼭 자리 잡아서 어머니도 처자식도 다 데려오겠습니다. 어머니의 거친 손을 제 두 손으로 감싸 주었습니다. 그 따뜻함을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 손의 온기는 지금까지도 제 손에 남아 있습니다. 날이 밝으면 저는 강으로 갑니다.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더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고 강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낮 동안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미음을 떠넣어드리고 손발을 주물러드리고, 하지만 제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걸 보면서 저는 속으로 셈을 했습니다. 이제 몇 시간 뒤면 강으로 가야 한다. 살든 죽든 오늘 밤이 갈림길이다. 밤이 깊어지자 저는 잠든 어머니의 이불을 한 번 더 여며드렸습니다. 어머니의 거친 손을 마지막으로 잡아보고 이마에 가만히 손을 얹었어요. 입술을 달싹였지만 소리는 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꼭 다시 모시러 오겠습니다. 그 말을 마음속으로만 삼키고 저는 방문에 나섰습니다. 그게 어머니를 뵌 마지막이 될 줄. 그때는 차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강가 지점으로 가는 길은 멀고 어두웠습니다. 압록강 상류, 사람 눈이 드문 곳이랄지요. 인적 없는 산길을 더듬어 가는데 발소리 하나, 풀벌레 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해녀 순찰대와 마주칠까? 해녀 누가 보고 신고할까? 한 걸음 한 걸음이 살얼음판이었어요. 그렇게 몇 시간을 걸어 강가에 닿았을 때는 옷이 식은땀으로 다 젖어 있었습니다. 강물 앞에 섰습니다. 압록강. 어릴 적 그 강둑에서 단둥의 불빛을 바라보던 제가 이제 정말로 그 강을 건너려 하고 있었습니다. 강폭이 그날따라 어찌나 넓어 보이던지요. 검은 물이 소리 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 물을 건너면 사는 거고 못 건너면 죽는 거다. 그 사이에 놓인 게 고작 강 하나라는 게 그렇게 야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풀숲에 몸을 숨기고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약속한 시각, 강 건너편에서 불빛이 2번 깜빡이면 들어가라 했죠. 시간이 어찌나 더디 가던지 1분이 1시간 같았습니다. 그 짧은 기다림 동안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신호를 줄까? 혹시 나를 팔아넘긴 건 아닐까? 저쪽에 순찰대가 숨어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의심과 두려움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 건너편 어둠 속에서 불빛이 반짝 또 반짝 2번 깜빡였습니다. 신호였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가야 한다. 지금이다. 저는 바지를 걷어올리고 강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 순간 숨이 탁 막혔습니다. 강물이 칼처럼 차가웠거든요. 발끝부터 뼛속까지 얼음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걸음 들어갈 때마다 물이 허벅지로 허리로 차올랐습니다. 강바닥은 미끄럽고 물살은 생각보다 셌어요. 발을 잘못 디디면 그대로 떠내려갈 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 나이가 40대 후반이었습니다. 젊은 몸이 아니었어요. 평소에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 몇 달 못 먹고 잠 못 자며 바싹 야윈 몸이었습니다. 그 몸으로 차디찬 강물을 거슬러 건너려니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가팠습니다. 물살에 떠밀려 휘청할 때마다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여기서 쓰러지면 끝이다. 여기서 멈추면 끝이다. 그 한 가지 생각으로 한 발, 또 한 발 내디뎠습니다. 중간에 한 번은 발을 헛디뎌 그대로 물에 휩쓸릴 뻔했습니다.
물살이 제 몸을 잡아채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가까스로 강바닥의 돌을 손으로 짚고 버텼는데 그 바람에 챙겨온 보따리 하나를 놓쳐 떠내려 보냈습니다. 그 안에 그나마 챙긴 마른 옷가지가 들어있었는데 그걸 잡으려다가는 저까지 떠내려갈 판이라 눈물을 머금고 보냈습니다. 그 순간 들었던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강 한복판에서 죽으면 시신도 못 찾는다는데 우리 어머니는 자식이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가시겠구나. 그 생각이 드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죽어도 강 건너에서 죽자. 어떻게든 건너고 보자.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강물이 어찌나 차던지 어느 순간부터는 다리의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내 다리가 움직이는 건지 안 움직이는 건지도 모르겠더군요. 그저 머리로 걸어라 걸어라 명령하면 몸이 기계처럼 따라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불빛이 비쳤습니다. 신찰 때였어요. 손전등 불빛이 강변을 훑으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그대로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숨을 죽이고 물속에 몸을 최대한 낮췄습니다. 차가운 물에 턱까지 잠긴 채 그 불빛이 제게 닿지 않기만을 빌었어요.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추워서가 아니라 무서워서요. 아니, 추위와 공포가 한꺼번에 밀려와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그 불빛이 강물 위를 천천히 훑고 지나갔습니다. 1초, 2초, 그 짧은 순간이 영원 같았어요. 저는 숨도 못 쉬고 그저 물속에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어릴 적 여인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이 못난 자식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어머니 곁으로, 처자식 곁으로 꼭 다시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평생 빌어본 적 없는 기도를 그 검은 강물 속에서 간절하게 올렸습니다. 얼마나 그러고 있었을까요? 불빛이 방향을 틀더니 다른 쪽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숨찰 때가 지나간 겁니다. 저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토해냈습니다. 살았구나. 아직은 살았구나. 하지만 안도할 틈도 없었어요. 얼른 강을 마저 건너야 했습니다. 다시 누가 올지 모르니까요. 저는 남은 힘을 쥐어짜 물살을 헤쳤습니다. 팔다리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그래도 강 건너편, 저를 기다리는 그 불빛 하나만 보고 나아갔습니다. 물이 점점 얕아지고 발밑에 단단한 땅이 느껴지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만 울컥했습니다. 다 왔구나. 건넜구나. 강 건너편 풀숲에서 누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조선족 그 사람이었어요. 그가 저를 끌어올려주며 낮은 목소리로 고생했소 하더군요. 저는 흠뻑 젖은 채 차디찬 땅바닥에 주저앉아 강 건너 제 고향 쪽을 돌아봤습니다. 저 어둠 속 어딘가에 어머니가, 아내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걸 등지고 저는 강을 건넌 겁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모를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살았다는 안도, 그리고 모든 걸 두고 왔다는 사무치는 슬픔. 저는 젖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어요. 여기서도 들키면 끝이니까요. 그저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부축해 얼른 풀숲 깊은 곳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지체하면 안 돼요. 강변의 처소가 멀지 않소. 그러면서 젖은 제 몸에 마른 천을 둘러주었어요. 온몸이 얼어붙어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손가락 하나 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이 더운 물이 담긴 통을 건네주며 조금씩 마시게 했는데 그 한 모금이 어찌나 따뜻하던지요. 그 따뜻함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누군가 내미는 따뜻한 손길이라는 게 그렇게 고마운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어린 시절 바라보기만 하던 그 불빛 너머의 땅에 마침내 발을 디딘 겁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강을 건넌 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걸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한 그 땅에서 전혀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줄은요. 강을 건넜으니 이제 살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그 무서운 강만 넘으면 다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강 건너 땅에 발을 디디고 보니 그게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더군요. 어쩌면 강 건너는 것보다 더 길고 더 지긋지긋한 싸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선족 그 사람이 저를 데려간 곳은 단둥 외곽의 어느 허름한 집이었습니다. 거기서 며칠 몸을 숨기며 젖은 몸을 말리고 기운을 차렸어요. 그런데 그 며칠 동안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림자로 살아야 한다는 걸요. 신분이 없는 사람,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그게 중국 땅에서의 제 처지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 같은 사람은 중국에서 붙잡히면 그대로 북으로 돌려보내집니다. 송환이라고 하죠. 그렇게 끌려 돌아가면 어떤 일을 당하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 중국 땅에 있는 내내 저는 숨어 살아야 했어요. 길을 걸어도 고개를 숙이고 사람을 만나도 눈을 못 맞추고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행여 말투에서 북에서 온 게 드러날까봐 저는 입을 꾹 다물고 살았습니다. 가장 힘든 게 말이었습니다. 제가 중국어를 좀 한다고 했죠. 신의주 출신이라 단둥말이 귀에 익었고 일하면서도 중국어를 썼으니까요.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일할 때 쓰던 말이었습니다. 살아가는 말. 시장에서 흥정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런 말은 또 달랐어요. 게다가 조금만 긴장하면 북에서 쓰던 말투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흘끔흘끔 쳐다봤어요. 이 사람 어디서 왔나 하는 눈빛으로요. 그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말을 안 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벙어리처럼 살았어요.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했습니다. 신분이 없으니 떳떳한 일자리는 꿈도 못 꿨죠. 남들이 안 하려는 험한 일. 그게 제 몫이었습니다. 처음엔 어느 식당 뒷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겸양에서 서류를 다루던 손으로 이제는 하루 종일 기름때 낀 그릇을 닦았어요. 손이 퉁퉁 붓고 갈라졌습니다. 그래도 그 일이라도 있는 게 다행이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허리 한번 못 펴고 일했습니다. 나중엔 농사일도 했습니다. 어느 시골 농가에 들어가 밭일을 거들었어요. 여러분, 40대 후반 나이에 그것도 평생 책상 물림으로 살던 사람이 하루 종일 밭에서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저녁이면 온몸이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손바닥엔 굳은 살이 박이고 등은 활처럼 휘었어요. 그래도 저는 군말 없이 일했습니다. 입 한번 잘못 놀리면 끝장이니 그저 시키는 대로 묵묵히요. 그렇게 일하면서도 늘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습니다. 언제 단속이 들이닥칠지 몰랐으니까요. 한 번은 정말 아찔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일하던 식당에 공안, 그러니까 중국 경찰이 들이닥친 겁니다. 신분증을 검사한다며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세웠는데 제 차례가 다가올수록 등줄기로 식은땀이 줄줄 흘렀어요. 신분증이 없는 저는 그 자리에서 끝장날 판이었습니다. 그 순간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조선족이셨는데 저를 슬쩍 주방 뒤편으로 밀어놓고는 쓰레기 내다버리러 보낸 일꾼인 척 둘러대 주셨습니다. 저는 뒷문으로 빠져나가 한참을 골목에 쪼그려 숨어 있었어요. 심장이 어찌나 뛰던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그 아주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그대로 끌려갔을 겁니다. 생면부지나 다름없는 분이 같은 핏줄이라는 이유 하나로 저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런 은혜를 입고도 제대로 인사 한번 못 드리고 떠나온 게 지금도 마음에 걸립니다. 실제로 단속은 무서웠습니다. 가끔 마을에 낯선 사람들이 들이닥쳐 신분을 묻고 다닌다는 말이 돌면 저는 며칠씩 산속에 숨거나 다른 곳으로 피해야 했습니다. 한밤중에 개가 짖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했어요. 누가 문을 두드리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피해 숨어 사는 삶. 그게 얼마나 사람을 갉아먹는지 모릅니다. 강을 건널 땐 한순간의 공포였다면 중국에서의 삶은 끝나지 않는 공포였어요. 매일매일이 살 얼음판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막막한 땅에서 저를 살린 건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같은 핏줄인 조선족 분들이 있었어요. 강 건너에서 저를 받아준 그 사람을 비롯해 여러 조선족 분들이 저를 도왔습니다. 잠잘 곳을 내주고
일자리를 알선해주고, 반속이 떼면 미리 귀뜸해주고요. 그분들도 저를 숨겨주다 들키면 큰 화를 입을 텐데, 같은 민족이라고, 같은 핏줄이라고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주셨습니다. 그 정이 아니었으면 저는 진작에 잡혔거나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잊지 못할 분들이 또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었어요. 어느 날 조선족 한 분이 저를 어떤 분들에게 데려갔는데, 알고 보니 북에서 온 사람들을 몰래 돕는 한국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저 같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잘 곳을 마련해주고, 무엇보다 남쪽으로 갈 길을 찾아주는 분들이었어요. 처음엔 저도 의심했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나? 무슨 속셈이 있는 건 아닌가? 그런데 그분들은 정말 아무 대가 없이 그저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목숨을 걸고 저희를 도왔습니다. 한 목사님이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던 게 기억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그만 어린아이처럼 울고 말았어요. 강을 건넌 뒤로 누구한테도 마음 놓고 울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늘 숨죽이고 늘 경계하며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동안 꾹꾹 눌러두었던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그분들의 은혜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도움에도 한계는 있었습니다. 중국에 머무는 한 저는 영영 그림자 신세를 못 벗어날 운명이었어요. 언제까지나 숨어 살 수는 없었습니다. 단속은 점점 심해졌고 잡혀가는 사람들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왔습니다. 어느 날은 같이 숨어 지내던 한 여인이 끝내 붙잡혀 끌려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에 저는 며칠을 앓았어요. 다음은 나일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리고 이렇게 평생 쫓기며 살 바엔 차라리 하는 절망까지 밀려왔습니다. 밤마다 저는 강 건너 두고 온 어머니와 처자식을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살아계실까? 아내와 아이들은 무사할까? 그들을 데려오겠다는 약속은 지킬 수 있을까? 막막했습니다. 자유를 찾아 목숨 걸고 강을 건넜는데 손에 쥔 건 또 다른 두려움뿐이었어요. 이게 사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쫓기고 숨으며 보낸 세월이 어느덧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가도 제 처지는 나아질 기미가 없었어요. 명절이 돌아오면 더 사무쳤습니다. 강 건너 고향에선 어머니가 두부를 만들고 강냉이 떡을 빚으셨을 텐데 저는 낯선 땅 단칸방에서 찬밥 한 덩이를 씹으며 홀로 명절을 났습니다. 남쪽이든 북쪽이든 명절에 식구들과 둘러앉아 밥 한 끼 먹는 게 그렇게 큰 복인 줄, 그걸 다 잃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6.25 때 헤어져 평생 못 만난 이산가족들 심정이 꼭 이랬겠구나. 저는 그제야 가슴 깊이 느꼈어요. 한 핏줄이 생이별을 하고 사는 게 얼마나 한스러운 일인지를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중국 땅에서 그림자로 늙어 죽을 수는 없다. 더 멀리, 더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한다. 진짜 자유가 있는 곳. 다시는 쫓기지 않아도 되는 곳. 그곳은 바로 남쪽, 한국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 길을 열어주실 수 있다고 했어요. 비록 그 길이 또 얼마나 멀고 험할지는 몰랐지만 저는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가자. 남쪽으로 가자. 이번에야말로 진짜 자유를 찾으러. 남쪽으로 가기로 마음을 정하고 나니 오히려 두려움보다 간절함이 더 컸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일러주신 길은 결코 가깝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곧장 남쪽으로 갈 수는 없었거든요. 휴전선이 가로막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빙 돌아가야 했습니다. 중국 땅을 가로질러 남쪽 끝까지 내려간 다음 거기서 다시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로 국경을 넘고 그 나라에서 한국으로 가는 길을 찾는 겁니다. 지도를 펴놓고 보면 까마득한 길이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만주로, 연해주로 떠돌던 그 유랑길이 이랬을까 싶었습니다. 그 먼 길을 저 혼자 갈 수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같은 처지의 사람 몇이 함께 움직이게 됐어요. 북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이든 어머니 뻘 되는 분도 있었고 어린아이를 데린 젊은 부부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름도 제대로 묻지 않았어요. 그저 같은 곳을 향해 가는 동무라는 것만으로 의지가 됐습니다. 길잡이 노릇을 하는 분이 따로 있었는데 그분 역시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중국 땅을 가로지르는 것부터가 고생이었습니다. 그 넓은 나라를 며칠씩 차를 타고 또 걸어서 내려갔어요. 검문이 있는 곳을 피해 돌아가야 했고 낮에는 숨었다가 밤에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먹는 건 형편없었어요. 마른 빵 한 조각, 물 한 모금으로 하루를 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다들 알았으니까요. 이 고생 끝에 자유가 있다는 걸요. 가장 힘들었던 건 국경을 넘는 대목이었습니다. 중국과 동남아 어느 나라 사이의 국경. 그곳은 깊은 산과 정글로 막혀 있었어요. 우리는 밤을 틈타 그 산을 넘었습니다. 길도 없는 산속을 손전등 하나 제대로 못 켜고 더듬더듬 올라갔어요. 마시던 물에 옷이 찢기고 살갗이 긁혔습니다. 발이 푹푹 빠지는 진창을 지나고 미끄러운 비탈을 기어 올랐어요. 여러분, 그때 제 나이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40대 후반. 게다가 그동안 험한 노동에 몸이 상한 상태였어요. 그 몸으로 정글 산을 넘으려니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천근만근이었어요. 한 발 떼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딱한 건 그 일행 중 나이든 어머니 뻘 되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저보다 한참 연세가 많으셨는데 그 산을 넘다 자꾸 주저앉으셨습니다. 저는 제 몸도 힘들었지만 그분 손을 잡고 부축해가며 함께 올랐어요. 어머니,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힘내십시오. 그렇게 서로를 붙들고 갔습니다. 그 산속에서 저는 강 건너 두고 온 제 어머니를 떠올렸어요. 우리 어머니도 누군가 이렇게 손잡아 드릴 사람이 있으면 좋으련만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린 그 젊은 부부는 또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아이가 울면 큰일이니 아이를 업고 입을 막아가며 산을 넘었어요. 그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 광경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어린 생명도 자유를 찾아 이 고생을 하는데 어른인 내가 약한 소리를 할 수 없다고요. 그렇게 사흘 밤낮을 헤맨 끝에 우리는 마침내 국경을 넘었습니다. 동남아 어느 나라 땅에 들어선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섰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거기서부터가 더 조마조마했어요. 그 나라에서도 우리는 불법으로 들어온 신세였으니까요. 잘못하면 그 나라 경찰에 붙잡혀 다시 중국으로, 끝내는 북으로 돌려보내질 수도 있었습니다. 송환, 그 두 글자가 늘 우리를 따라다녔어요. 여기까지 와서 다시 끌려간다면 그건 정말 죽음보다 더한 절망이었을 겁니다. 그 나라에서 숨어 지내던 며칠은 길고 길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허름한 새방에 여럿이 끼어앉아 숨을 죽였어요. 창밖에서 발소리만 들려도 다들 얼어붙었습니다. 해녀, 이 나라 경찰이 들이닥칠까? 해녀, 누가 신고할까? 말도 안 통하는 낯선 땅이라 더 막막했어요. 중국에서는 그래도 조선족 분들이 계셨는데 여기서는 정말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저 길잡이만 믿고 한국 공관으로 갈 날만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 며칠 사이 같이 온 일행 중 한 사람이 몸져 눕기도 했습니다. 그 먼 길에 몸이 다 망가진 거예요. 약도 없고 병원도 못 가니 우리는 그저 그 사람 머리맡을 지키며 빨리 낫기만을 빌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 마음이 무너졌어요. 자유가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사람이 사람답게 살겠다고 하는 일이 이렇게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구나. 그 시절 우리나라도 보릿고개 넘기며 다들 어렵게 살았다지만 적어도 잡혀갈 걱정, 끌려갈 걱정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 평범한 안심이 우리한테는 그렇게 간절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서도 며칠을 숨어 지냈습니다. 그 며칠을 견디게 해준 분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 낯선 나라에서도 우리를 돕는 한국 목사님들과 봉사자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먹을 것을 날라다 주고 공관으로 가는 길을 알아봐 주셨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우리 손을 일일이 잡으시며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이제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하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 기도를 들으며 저는 강물 속에서 아버지께 빌던 그 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저는 보이지 않는 손길에 매달려 여기까지 온 거였어요. 같은 핏줄, 같은 동포라는 이유 하나로
생면부지의 사람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분들. 세상이 아무리 모질어도 그런 정이 살아있다는 게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길잡이가 우리를 어느 도시의 한국 공관 근처로 데려갔어요. 한국 영사관. 그 문 안으로만 들어가면 그곳은 한국 땅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거기 닿기만 하면 사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마지막 몇 걸음이 그렇게 멀었습니다. 공관 앞에도 그 나라 경비가 있었고 해녀 그 앞에서 붙잡히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니까요. 우리는 숨을 죽이고 기회를 노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강을 건널 때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떨렸습니다. 여기까지 온 그 모든 고생이 이 마지막 몇 걸음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길잡이가 신호를 줬습니다. 지금이다. 우리는 정신없이 그 문을 향해 달렸어요. 나이든 분을 부축하고 아이를 안고 다들 죽을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그 짧은 거리가 어찌나 길던지요. 누가 뒤에서 잡아채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그 문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문 안으로 들어선 순간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요. 그곳에서 한국 분들이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영사관 직원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이 다가와 이제 안전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고 말해주는데 저는 그 말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갔습니다. 정말로 안전한 건가? 정말로 살아난 건가? 그 직원분이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주셨습니다. 그 물을 받아든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강을 건너고 중국 땅을 떠돌고 정글산을 넘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흘린 그 모든 눈물과 땀이 그 물 한 잔 앞에서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또 울었습니다. 이번엔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함께 온 일행도 다들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나이든 어머니뻘 그분은 제 손을 잡고 고맙소, 정말 고맙소 하시며 우셨어요. 산에서 손잡아드린 것 하나로 그렇게 고마워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죄송했습니다. 더 잘 부축해드리지 못해서요. 어린아이를 데린 부부도 그 어린 것이 이제 살았다는 생각에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었지만 그 험한 길을 함께 넘은 우리는 어느새 한 식구나 다름없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왔는데 강 건너 두고 온 어머니는, 아내는,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 저 혼자만 자유를 찾은 게 미안하고 또 미안했습니다. 그래도 다짐했어요. 일단 내가 살아남아야 그들도 데려올 수 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꼭 자리를 잡아서 꼭 다시 데려오자고요. 공관 안에서 며칠을 머무는 동안 저는 비로소 마음 놓고 잠을 잤습니다. 누가 문을 두드릴까봐 떨지 않아도 되는 잠. 단속이 들이닥칠까봐 깨지 않아도 되는 잠. 그게 얼마만이었는지요. 강을 건넌 뒤로 처음으로 저는 사람답게 누워 잤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그 멀고 먼 길 끝에 마침내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공관에서의 절차를 거쳐 마침내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비행기 문이 열리고 한국 땅에 첫 발을 디뎠을 때 저는 그만 다리가 떨려 걸음을 못 댔습니다. 여기가 정말 남쪽인가? 여기가 정말 자유의 땅인가? 강을 건넌 그 밤부터 지금까지의 그 모든 길이 한꺼번에 떠올라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살아서, 정말 살아서 여기까지 왔구나. 한국에 와서 저는 먼저 하나원이라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북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곳이에요. 거기서 몇 달을 지내며 한국이 어떤 곳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같이 온 일행들과도 거기서 함께 지냈어요. 그 험한 길을 같이 넘은 사람들이라 우리는 거기서도 서로 의지가 됐습니다. 하나원을 나오던 날 우리는 또 한 번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이제 각자 새 삶을 시작하는 거였으니까요. 여러분, 한국에 와서 제가 받은 충격을 다 말씀드리려면
밤을 새워도 모자랍니다. 가장 먼저 놀란 건 불빛이었어요. 어릴 적 강 건너로 바라보던 그 환한 불빛. 그게 여기는 온 천지에 있었습니다. 밤인데도 거리가 대낮처럼 환했어요. 그리고 그 한밤중에도 문을 연 가게가 있다는 거예요. 편의점이라고 하죠. 새벽 2시, 3시에도 환하게 불을 켜고 물건을 파는 가게가 있다니 저는 그게 믿기지 않아서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북에서는 해만 지면 온 동네가 깜깜했는데 말입니다. 마트라는 곳에 처음 갔을 때는 정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 넓은 곳에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쌀이며 고기며 과일이며 없는 게 없었어요. 저는 그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왕냉이 1kg 사겠다고 장마당에서 벌벌 떨던 사람들이 약 한 알 못 구해 죽어가던 이웃이 자꾸 떠올라서요. 여기 이 많은 물건의 한 귀퉁이만 강 건너로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에 마트 한복판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옆에서 보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을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마트에서 운다고요. 인터넷이라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손바닥만한 기계로 온 세상 소식을 다 본다니. 저는 그걸로 제일 먼저 북한 소식을 찾아봤어요. 강 건너 제 고향은 어떻게 됐을까? 제가 떠난 뒤 무슨 일이 있었을까? 밤마다 그걸 들여다봤습니다. 행여 어머니 소식이라도, 처자식 소식이라도 들을 수 있을까 해서요. 자유라는 게 뭔지 저는 한국에 와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자유란 거창한 게 아니더군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먹고 싶은 걸 먹는 것. 누가 나를 감시하지 않고 한밤중에 문 두드리는 소리에 떨지 않아도 되는 것. 그 평범한 것들이 바로 자유였습니다. 저는 길을 걷다가도 문득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어요. 아무도 나를 쫓지 않는다는 게 그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하철이라는 것도 처음엔 어찌나 신기하던지요. 땅속으로 기차가 다니는데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타고 내렸습니다. 저는 그게 무서워서 한참을 못 탔어요. 그런데 더 놀란 건 그 안에서 사람들이 저마다 손바닥만한 기계를 들여다보며 웃고 영상을 보고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거였습니다. 북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어요.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고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그 모습이 저한테는 그게 바로 자유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은행이라는 곳도 처음 가봤을 때 신기했습니다. 제가 일해서 번 돈을 맡기면 그게 고스란히 제 것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누가 빼앗아 가지도 위에서 걷어가지도 않고요. 평양에서 그 큰 돈의 흐름을 종이로만 들여다보던 제가 이제는 비록 적지만 떳떳한 제 돈을 만지게 된 겁니다. 그 작은 통장 하나가 저한테는 자유의 징표 같았어요. 무엇보다 마음 놓고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게 큰 위안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저를 도와주신 선교사인데 그분들 덕에 목숨을 건졌으니 저는 한국에 와서 교회를 찾았어요. 거기서 만난 분들이 또 저를 식구처럼 품어주셨습니다. 거기서 저는 비로소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마음 깊이 느꼈어요. 물론 적응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말이 달랐어요. 같은 우리말인데도 북에서 쓰던 말과 남에서 쓰는 말이 어찌나 다른지요. 외래어가 특히 그랬습니다. 남쪽 사람들은 영어를 섞어 쓰는데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한참을 헤맸어요. 가게에서 물건 하나 사는데도 말이 안 통해 진땀을 뺐습니다. 사람들이 제 말투를 듣고 어디서 오셨어요? 하고 물으면 저는 또 움츠러들었어요. 중국에서 숨어 살던 버릇이 남아서 제가 북에서 왔다는 걸 밝히는 게 한동안은 두려웠습니다. 음식 맛도 달랐어요. 남쪽 음식은 달고 자극적인 게 많았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담가주시던 그 슴슴한 동치미, 구수한 강냉이 국수가 그리웠어요. 한 번은 시장에서 강냉이 국수 비슷한 걸 발견하고 사 먹어봤는데 맛이 영 달랐습니다. 어머니 손맛은 어디에도 없더군요. 그 자리에서 또 어머니 생각에 목이 메였습니다. 그래도 말이죠. 그래도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말투가 좀 다르고 음식 맛이 좀 달라도 결국은 한 핏줄, 한 형제였어요. 저를 도와준 한국 분들이 그걸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고생 많았다며 반찬을 나눠주시고 일자리를 알아봐 주시고
명절이면 같이 밥을 먹자고 불러주셨어요. 그럴 때면 저는 강 건너 두고 온 정이, 그 이웃의 정이 여기에도 살아있구나 싶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남이나 북이나 사람 사는 정은 결국 하나였어요. 저는 한국에서 새 일자리를 얻고 차근차근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처음엔 막노동도 했고 이런저런 일을 거치며 고생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 고생은 북에서나 중국에서 하던 고생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내가 일한 만큼 떳떳하게 대가를 받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고생이었으니까요. 그게 사람 사는 거더군요. 그런데 한 가지, 끝내 제 가슴에 사무친 한이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한참 뒤에야 저는 어머니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강을 건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끝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였어요. 제가 그 밤 이불을 여며 드리고 떠난 그 길이 정말로 마지막이었던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는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임종도 못 지키고 산소도 못 찾아뵙고 이 불효자가 어머니를 두고 강을 건넜는데 어머니는 자식 얼굴 다시 못 보고 가신 거예요. 상철아, 먼 길 왔구나 하시던 그 목소리가, 사람 도리만은 잊지 말아라 하시던 그 말씀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니의 거친 손, 그 온기가 아직도 제 손에 남아있는데 말입니다. 아내와 아이들 소식은 아직도 다 알지 못합니다. 무사한지 어디 있는지 저는 매일 애를 태웁니다. 꼭 자리 잡아서 데려오겠다던 그 약속을 저는 지금도 가슴에 품고 삽니다. 언젠가 길이 열리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들을 데려오리라. 그 희망 하나로 저는 오늘도 버팁니다. 자다가도 문득 아이들 얼굴이 떠오르면 한참을 뒤척입니다. 그 어린 것들이 이제는 다 컸을 텐데 아비 얼굴은 기억이 날까? 그런 생각이 들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래도 저는 믿습니다. 살아만 있으면 언젠가는 다시 만날 날이 온다고요. 사람이 살아있는 한 희망도 살아있는 거니까요. 요즘 저는 가끔 강가에 나가 앉아있곤 합니다. 한국에도 강이 흐르죠. 그 강물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릴 적 신의주 강둑에 앉아 단둥의 불빛을 바라보던 그 소년이 떠오릅니다. 그 소년이 이렇게 늙어 정말로 강을 건너 자유의 땅에 와 앉아있구나. 그 생각을 하면 만감이 교차합니다. 살아온 길이 너무 멀고 험해서 어떤 날은 이게 다 꿈인가 싶기도 해요. 같이 강을 건너고 산을 넘은 그 일행들과는 지금도 가끔 연락을 합니다. 명절이면 모여서 밥도 같이 먹고요. 남이었던 우리가 그 험한 길을 함께 넘으며 한 식구가 된 거예요. 그 나이든 어머니뻘 되시던 분은 안타깝게도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끝내 고향 땅은 다시 못 밟고 가셨어요. 그분 영정 앞에서 저는 또 울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의 한이라는 게 결국 고향 한번 마음 놓고 못 가보는 그 한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제 자유의 땅에서 사람답게 살고 있습니다. 따뜻한 방에서 자고 배고프지 않고 먹고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말합니다. 이게 다 얼마나 큰 복인지 강을 건너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저는 길에서 마주치는 평범한 일상이, 그 평범함이 그렇게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늘 강 건너에 가 있습니다.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이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잠드신 그 고향 땅이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어릴 적 빙어를 잡던 강물, 강냉이가 익어가던 들판, 단 오면 강변에 모여 놀던 그 풍경들, 다시 한번 그 땅을 밟아보는 게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을 간절히 바랍니다. 6.25로 갈라진 지 어느덧 70년이 넘었죠.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가족이 생이별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향을 그리다 눈을 감았습니까? 이산가족 어르신들이 평생 북녘 하늘만 바라보다 돌아가시는 걸 보면 저는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분들과 똑같은 마음이니까요. 통일이 되면 저는 제일 먼저 어머니 산소를 찾아가고 싶습니다. 그 강둑에 올라 어릴 적 바라보던 그 강물을 다시 보고 싶어요.
그리고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불효자가 이제야 왔습니다. 그래도 저 사람 도리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고요. 우리 세대에는 꼭 통일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요. 강 하나. 휴전선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 핏줄이 이렇게 갈라져 사는 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닙니까? 그 강은 사람이 만든 것이지 하늘이 만든 게 아닙니다. 사람이 갈라놓은 것이니 사람이 다시 이을 수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분단의 한을 품고 사셨다면 적어도 우리 손주들 세대에는 그 한을 물려주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민족이 자유롭게 오가며 사는 그날을 저는 죽기 전에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보잘것없는 한 사람의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가 강 건너 그 땅을 거기서 오늘도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 번쯤 떠올리는 계기가 된다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이 평범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도 강 건너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언젠가는 그 강을 자유롭게 건너 그리운 고향 땅을 다시 밟을 그날이 올 거라고요. 그날까지 저는 이 자유의 땅에서 감사하며 그리워하며 희망을 놓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부디 여러분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이 평범한 하루하루를 아끼며 사시길 바랍니다.